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현재 세차게 내리고 있는 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어젯밤부터 주택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최대 180mm가 쏟아질 전망인데 서울 불광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령 기자, 지금도 비가 쏟아지고 있죠. 하천도 전부 통제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불광천에 나와 있는데요. 비가 지금도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제가 있는 불광천도 지금 전면적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광천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도림천, 청계천 등 다른 하천들도 출입은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네, 하천 주변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수도권과 강원 북서부 지역엔 일찍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녁까지도 수도권에 많은 비가 집중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대전, 세종, 충남, 전북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비 피해가 크진 않을지 걱정인데 지금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서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인천 금곡엔 170.5mm, 그리고 김포 양촌에는 147.5mm가 왔을 정도로 비가 상당히 집중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선 지하 터널을 지나가던 차량이 물에 잠겨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강원 춘천시에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도 났고요.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길이 침수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려서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연 곳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댐의 수문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열렸습니다. 수문 1개를 열고서 초당 18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비가 더 많이 오면 춘천댐 하류에 있는 다른 댐들, 의암댐 그리고 청평댐의 수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비는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고요. 대전, 충남 남부, 전북은 50에서 150mm로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특히 집중되는 곳에선 180m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하천변에 있는 산책로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닷새 일찍 시작됐습니다. 중국부터 러시아까지 마치 대기의 강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진 비구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는 사이 남부 일부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며 비를 뿌릴지 박상욱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상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는 장마. 올해는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먼저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닷새 일찍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내륙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마치 대기의 강이 열린 것처럼 대각선으로 이어진 구름 탓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로 수증기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시간당 50mm 넘는 강한 비를 쏟아낸 강수대도 띠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북부에 집중됐던 이 띠는 점차 동쪽으로 물러났고 오후부턴 충남 서해안으로 강력한 강수대가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의 비는 오늘보다 남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광주와 전남 일대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는데 이젠 거센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구름띠를 따라 내일 낮부터 시간당 최고 4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남하하는 정체전선 부근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 쏟아지는 비를 피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강릉과 동해, 삼척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5도 안팎 떨어지면서 오늘 밤엔 열대야가 자취를 감출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내일까지는 남쪽에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봄 역대급 산불로 산이 다 타버려 산사태에 취약해진 경북 지역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지난 주말에 내린 폭우로 흙과 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청송군 청송읍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134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하천에 차량이 떠내려가다 30대 엄마와 9살 딸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봤습니다. 바위와 나무가 새카맣게 다 탄 산 아래 출입금지 띠가 쳐져 있습니다. 폭우에 돌과 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아침에 오니까 여기 물이 그래도만 저렇게 됐다 돼요. 바위가 와르르. 그래 저거는 와르르 무너졌. 지자체에서 붕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어 놨지만 산사태가 난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흙과 돌이 쓸려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지자체에서는 돌 철조망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만 가면 끝이 날 정도로 설치 구간이 짧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를 잘라내버리니 허연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성당과 민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잠이 안 옵니다. 원래는 비도 많다는데 왔다 가면 저 산이 이렇게 없잖아. 이게 막 흙이 다 흘러내려올 것 같아. 집이 다 타버려 임시주택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마저도 다 타버린 산 바로 아래 있습니다. 소나무는 다 죽었기 때문에 뿌려서 하나도 물이 안 돼. 흡수가 안 되는 게 그대로 막 내려오는 기라. 그래 뿌이 이제 해나 산사태 나까봐 이제. 산불 이후 경북도는 산사태 위험 지역을 조사해 붕괴 예방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국가 재난 시스템에 등록된 경북의 응급복구 지역 238개소는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피밖에 없습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551개 마을에 누적 강우량 200mm, 하루 강우량 50mm가 예보되면 무조건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에도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겁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상승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정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3,021.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일부터 오늘까지 12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단 하루를 빼고 11거래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가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전달보다 10% 넘게 올랐는데 주요국 중에서도 상승률이 독보적입니다. 저평가돼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화된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열린 시기가 아닌가. 이른바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창하며 출범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도 완연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대외 여건에 따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관세부가 90일 유예했던 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 전후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더 올라올 거거든요. 숨고르기를 하던 좀 땀 좀 식히고 가는 어떤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결국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시장이 변화의 흐름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았습니다. AI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건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K와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기 앞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겁니다.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를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택한 건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AI 미래기획수석에 44살의 AI 전문가 하정우 전 네이버 혁신센터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제안에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조 원 정도, 10조 원 단위.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모태펀드 형태로 만들면 정부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구를 찾아 AI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국형 AI 모델,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왜 필요한지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내 첫 출원형 AI 모델인 LG 엑사원입니다.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심층 리서치는 이게 시작할 때 한 번 다시 물어봐요. 답을 해주면 됩니다. 잘한다고 하는 모든 국가와 비교해줘. 3분 만에 A4용지 20장짜리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AI 기술과 정책, 또 우리 AI 기술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담겼습니다. 챗GPT에 있는 딥리서치 기능이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계속 비교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엑사원 최신 모델인 3.5는 지난 4월 스탠포드 대학이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국내 유일하게 꼽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룹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체 개발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바 X도 토종 AI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이처럼 우리도 토종 AI 모델을 14개 만들었지만 미국 128개, 중국 95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버린 AI는 이처럼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미국 챗 GPT와 중국 딥시크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달라지는 것 역시 소버린 AI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 모델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을 독과점 상태로 독점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쪽으로 설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안보처럼 국가 기밀과 직결되는 경우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 각각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가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체 AI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비견될 정도라고.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없어서 연구가 몇 달간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국어 특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개발 중인 임경태 카이스트 교수팀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연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32개 지원이 갑자기 끊긴 겁니다.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죠. 왜냐하면 언어 모델인 한 달이 바뀌는데 저희가 2월 달에 고안해 놨던 최신 기술이 지금은 또 달라졌거든요. 다행히 나흘 전부터 과기부에서 GPU 128개를 할당받아 연구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GPU를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냥 60장 혹은 100장만 돼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2,000개가량입니다. 미국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GPU와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인 겁니다. 이렇게 AI 핵심 자원에서부터 격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훈련에 필요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후원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 유출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인재도 떠나가는 겁니다. 동료가 누가 있는지 또는 내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GPU 같은 환경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AI 3대 강국 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녹록지 않은 현실을 혁신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만 설명하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까지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도 물었다는데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국무회의부터 장관들과 장시간 토론을 벌였던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선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그게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해 결정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공개한 뒤 국무위원들과 정책 논의 과정은 전부 비공개로 했던 것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공개하는 게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거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가 곧바로 공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 내용이 가감없이 공개될 경우 여론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야당이 오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가 6억 원의 소득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얻었다고 해명하자 국민의힘은 재산 등록을 그럼 매년 누락해온 거냐며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전날 JTBC에 출연해 중국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겁니다. 일주일에 최고위원회의를 꼭 가야 되지는 않는 날 하루를 빼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재산 관련 의혹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재산은 증가한 건 없고요.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입니다. 세비 외 약 6억 원에 달하는 소득의 출처는 경조사 때 받은 축의금과 조의금이라며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받는 통상적인 수준의 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현금을 쟁여놓고 써오면서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왔다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공개한 출입국 기록도 원본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배우자의 낙하산 의혹을 추가 제기했습니다. 2020년 김 후보자의 장남이 국제고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제주도로 전학 온 무렵 전 배우자도 제주에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임용됐는데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창피 주기 또는 국정 발목 잡기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여야는 증인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모레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가 사실상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가 개최 예정 시간 15분 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안보관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회의를 못 열겠다 통보한 겁니다.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대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물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일방 취소에 항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15분 전에 통보해서 취소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3선 국회의원인데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최초의 비상계엄 사태다. 어제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가 사실상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말을 바꾼 건 정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인사청문회 문제를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중차대한 인사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그러자 국민의힘은 채택에 합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심사숙고하자는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 공작에 취해 있다고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22일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자리, 인사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날선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도 나토 국가들처럼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5%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넘어 국방비를 현재의 약 2배인 120조 원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 혹독한 트럼프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Asian allies should look to countries in Europe as a newfound example. NATO members are pledging to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현지 시간 19일 미 국방부는 청구 대상으로 한국을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JTBC의 질의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게 아시아 동맹의 기준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 원 규모입니다. 이걸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국방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 원이 됩니다. 애초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조 5천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하지만 미국이 우리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비를 2배 가까이 늘리기 위해선 국가 총예산 규모와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높지 않은 데다 단기간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당장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1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원금을 보전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최근 1차 시기 주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게 맞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는 BP 패밀리, 주가 조작 공범들과 한 배를 탔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거 아니냐 등과 같은 결정적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또 1차 주포 이모 씨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 권모 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 계좌로 4,700만 원을 보낸 건데 당시 검찰이 추산한 김 여사의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해 원금 보전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금을 보전해 준다는 건 시세 조종에 대해 김 여사가 분명히 인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한 차례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출정 조사를 한 후 지난해 10월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재수사팀이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주포 이모 씨로부터 이 금액이 김 여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실 보장 의혹을 이 씨가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전임 수사팀은 그 당시 수사팀도 확신이 있던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해 손실보상금 아니냐고 묻는 것이라며 약정이 사전에 있는지 증거는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수익 배분에 대해 김 여사의 육성과 손실 보전에 대한 진술까지 나오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던 지난 2020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과 30차례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이 나온 만큼 이것 역시 말 맞추기가 아니었는지 특검을 통해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총 36차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전화, 문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는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이 부르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JTBC 보도가 나오자 김 여사 번호로 직원들과 통화한 것이라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전임 수사팀은 주가 조작 시기엔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한 대상이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김 여사 육성 등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이뤄진 집중 연락은 바로 주가 조작 과정에서 수익 배분을 약정한 두 주체, 전주 김 여사와 블랙펄 이종호 간에 이뤄진 것인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6차례 연락이 말맞추기를 통한 수사 대비용일 수 있는데 이는 특검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이제 특검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예상보다 일찍 수사를 개시하면서 특검 수사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특검 취재하는 윤정주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3대 특검 중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를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기습 기소를 했죠? 네, 어제 조은석 특검이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둔 김 전 장관을 기습적으로 기소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 바로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보석마저 스스로 거부하며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던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지기현 재판부가 같이 맡을 걸로 봤는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네. 법원은 무작위 배당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은 이 특검 기소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영장 신문기일을 월요일로 정하자 신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도 내란 수사를 인계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추가 기소한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리한 기소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기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이의 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은 이에 맞춰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수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3대 특검 모두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는 아니에요. 오늘도 특검들이 다 바쁘게 움직였죠? 네, 각 특검들은 수사 인력과 사무실을 정비하며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특검보 6명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박억수 전 대검 공파송무과장과 박지영 전 대전지검 차장 등 검찰 출신 5명과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어제 오늘 파견 검사를 요청했는데요. 어제 요청한 최희만 대검 반부패 수사 2과장, 한문혁 동부지검 형사 5부장 등 부장급 검사 5명 중 4명이 오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2차로 정광수 서울고검부장 등을 포함한 검사 28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 내란의 조은석 특검은 서울 고등검찰청을 사무실로 씁니다. 최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초동 흰물결 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는데요. 이 수많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부를 장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공사 등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게 30분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국정위가 검찰 보고 내용에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 핵심이 빠졌다고 질타하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권력의 행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보고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시작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꼼꼼하게 관련 공약, 그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그 워딩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 25일에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의 업무 보고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TV 수신료를 다시 통합 징수하겠다고 하는 등 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점령군 마냥 들쑤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샤넬백 등을 전달했던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서 통일교가 징계에 나섰습니다. 윤 씨 측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입니다. 통일교 본부는 참 부모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부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윤모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인물입니다. 샤넬백을 직접 구매한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김 여사 청탁 의혹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어떤 행위가 권위를 실추시켰는지 정확히 설명해달라며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것에 상처가 크지만 인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 이 씨는 23년간 공직자들을 모셨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넨 건 개인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JTBC와 통화에서 수사받는 중인 사람을 징계위에 소환하는 건 조사 내용을 와서 밝히라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선 짜고 치려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진행해도 된다며 홈플러스의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M&A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이어갈 때보다 청산했을 때 가치가 더 크다는 조사위원회 판단 때문입니다. 조사위원인 3일 회계법인은 임직원 고용 보장과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M&A가 적합하다고 권고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M&A로 회생 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임직원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주관사로는 조사위원이었던 3일 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홈플러스 새 주인 찾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매각은 사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놓고 공개 입찰도 병행해 더 나은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지난달 국제 육상대회 참가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던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 3명이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가 1명 더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인 여성 A씨는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는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다른 남성 2명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 있던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3명의 사진을 A씨에게 보여주고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3명한테 당했으니까 그 방에 있는 3명인 줄 알고 그냥 맞는 것 같다고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이 더 있었던 걸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체포된 선수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앉아있는 사진 보여줬는데 그냥 수염 있었고 솔직히 앉아있으면 체형 구별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애초에 4명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경찰은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던 겁니다. 검찰 보안 수사 결과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석방된 성폭행범은 출국 금지된 상태로 경북 구미 부근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밖에도 안 나가고 있어요. 상담은 예약해놨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TV를 보여주면서 검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4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피해자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셨습니다. 4명 다 구속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한 의대생이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대생이 피해자의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유족이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걸 알고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사인펜을 꺼내 얼굴과 목에 상처 부위를 표시하는 남성.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더니 무릎을 꿇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강남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유족 A씨가 딸이 살해당한 순간을 직접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최모 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A씨 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 기소된 혐의는 살인뿐이었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뒤 최 씨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상흔이 총 28곳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숨이 멎어져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훼손행위이고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한 1차 공격 행위와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게. 의대생인 최 씨가 숨진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거라면서 수사기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사체 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체 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경찰은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할춤을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살인 행위로만 판단하여 수사하고 재판하였습니다. A씨는 최 씨가 다른 잔혹한 살인범들처럼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데 30년형에 그쳤다며 법원의 선고도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정 구속돼 있는 최 씨는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서초경찰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한 유명 연예 기획사가 무대 의상을 세탁해주는 업체에 1,200만 원에 달하는 세탁비를 주지 않아서 법정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업체, 의상 제작과 수선 업체 등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아이돌 의상 전문 세탁소입니다. 10년 넘게 무대 의상을 전문으로 세탁해왔습니다. 한 유명 연예기획사도 남성 10인조 아이돌의 의상을 이곳에 맡겨왔습니다. 다른 팀을 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그냥 아티스트가 또 들어왔나 보다. 2년 전 데뷔한 이래 매 스케줄마다 의상을 맡겼지만 세탁비는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탁비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200~300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 팀과의 신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팀과 안에 일해버리면 그 스타일 팀도 일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 업체는 세탁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업체, 의상 제작 업체, 수선 업체 등도 수천만 원대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던 기획사 측은 세탁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500만 원을 입금하더니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접수할 거니까 미납금 지급하라 그랬더니 돈이 없답니다. 큰 소리 치다가 이제 와서 왜 조금 더 못 기다려주냐. 그런데 돈이 없다고 버티던 소속사는 지난주 새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이 소속사의 회장은 1990년대부터 유명 가수들을 여럿 데뷔시킨 1세대 연예 기획자로 유명한 김모 씨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소속사 측은 회계팀의 실수였다며
2년간 미지급한 대금을 당장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 지급 다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다 해줍니다. 하필 오늘의 이유가 있을까요? 입금을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자금적인 이제 일부가 조금 정리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JTBC 김지윤입니다. 뾰족한 이빨에 온몸이 털로 가득한 이 인형은 중국 업체가 제작한 라부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 치솟는 인기에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인형, 중국 밖으로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된 가짜 라부부입니다. 진짜 라부부 인형 인기가 치솟으면서 가짜까지 등장한 건데 적발된 양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상상 속 북유럽 숲의 요정 모습에서 따온 라부부는 지난해 30억 개가 팔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 한 점뿐인 한정판 대형 라부부는 경매가 2억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유명 스타들까지 너도나도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사재기 열풍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내 400곳이 넘는 매장에서도 라부부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매장에도 이렇게 라부부 인형들이 있지만 모두 전시용이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对目前所有的拉布布系列的挂件都没有货，它是不定时的补，就是我也不知道什么时能补。 온라인에서는 최대 30배 넘는 웃돈을 붙여 되팔기도 합니다. 물량이 풀린 일부 매장과 자동 판매기에서는 라부부를 사려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라부부를 사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인 판마트 측은 라이브 커머스 등 판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예약 판매를 확대해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내 많이 아파입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이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입원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를 피하려 입원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지난 16일 김 여사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고 그 직후에 김 여사가 입원했습니다. 또 마침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임명된 시점과도 맞물려서 여당에선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아니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회피하려고 입원한 거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건가요? 김 여사 측과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오히려 특검을 반기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이번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는 건데 그동안 김 여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선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고요. 네. 또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제3의 장소로 검찰을 오게 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피하기만 했었는데 이 특검이 오히려 잘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사 제대로 응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히려 잘 됐다면 검찰 소환에도 응하면 될 일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 입원을 두고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신고가 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허위로 밝혀졌고요. 네. 또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면서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병원 측에 물어보니까 병원이 너무 넓어서 확인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보죠. 네, 다음 키워드 초대 법무부 장관은 주진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맞습니다.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다름 아닌 조국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주 의원에게 제기됐던 아들 증여 의혹 등을 언급을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서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무부 장관을 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주 의원 본인이 직접 인사청문회 나와봐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역공을 한 겁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불법 형성 의혹이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이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마침 윤 대변인의 글을 김 후보자가 직접 공유했습니다. 네. 네, 김 후보자는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면서 이 국민 검증 받으실 이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고 적었는데 지금은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주 의원 밀리지 않고 바로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글을 게시를 한 다음에 이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하다면서 조국, 이화영, 김용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수락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인데요. 이 대통령 관련된 인사나 조국 전 대표 등을 사면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지적하면서 반격을 가한 겁니다. 이 정부 첫 인사로 지명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 퇴근 시간인데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 비 때문에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구조물은 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준비했었던 홍보 축제용 무대입니다. 저는 지금 청계천 물길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이곳 무대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자체 홍보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는 조금 전인 4시 반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굳게 닫힌 철문과 출입 통제선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청계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시가 청계천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곳 청계천을 포함해 도림천과 정릉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9곳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온종일 빗방울이 굵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예보대로 지금 현재 퇴근 시간이 지난 지금 빗방울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죠? 네,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무려 17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 때문에 4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과 인접한 김포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는데 이 때문에 도로 침수 등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는 고양시 대화동에서 오늘 오전 6시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서 이 때문에 60대 남성 1명이 구조되는 사건까지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하천 통제 이외에도 오늘 오전 출근 시간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4곳이 한때 통제됐다가 오전 10시를 기해 다시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수도권에 내일까지 12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도로가 다시 통제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람도 큰 걱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인 이곳 청계광장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경기 북부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현재 20건 넘게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이른 장맛비 소식에 각 지자체들은 미리부터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흙과 쓰레기로 막힌 하수구들이 문제인데 먼저 장마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고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청 직원들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모였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도로변 하수구를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함께 청소에 나섰습니다. 낙엽과 흙, 나무 뿌리가 뭉쳐 삽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지난주 비가 온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일일이 손으로 퍼냈습니다. 배관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막힌 하수구도 있었습니다. 안에 보시면 지금 나뭇잎하고 진흙뿐만 아니라 빨대랑 담배꽁초도 엄청 많고 지렁이 봐봐요. 만약 이걸 안 치웠다면 장마철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 원인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 낙엽을 다 치울 수가 없어서 어떡하죠? 이제 우리 그래서 항상 분기별 한 번씩 계속 배수시설 총 10곳을 작업했습니다. 1km 구간에 저 18봉지의 이 비료 포대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쳐야 할 게 가게나 주택 앞 빗물바지를 일부러 막는 경우입니다. 시장 같은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덮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 올 때 퇴근할 때는 다 열어놓고 가셔야지 배수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마다 도로 전체가 침수되곤 했던 인천 연안부두 인근. 빗물과 생활하수가 모이는 이 하수관, 올해는 일찌감치 바닥 퍼내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준설이 완료된 이 하수도 밑으로 내려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이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이 4m 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동네를 가로지르는 하수관에 내려와 있습니다. 85cm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왔었고 이 아래 검은색 흔적은 준설토 흔적인데 한 45cm까지 쌓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준설 작업을 모두 마쳐서 수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큰 물길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근 관광지 배수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먹다 버린 꼬치. 상인들이 버린 걸로 추정되는 폐유가 가득했습니다. 치워달라고 그러죠. 버리지 말랬는데 먹고 가는 관광객들이 버리는데 나보고 어떡하냐고. 마스크로도 지금 악취 들어오시죠? 네. 악취는 지난해 여름 취재한 쓰레기 뒤덮인 대청호의 그 썩은 물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꺼내든 다음 남은 이물질은 삽으로 퍼올립니다. 현장 관계자도 볼 때마다 난감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다 했는데 이 집스바지가 이 꼬치 같은 것 때문에 이물질이 걸려서 빗물이 못 내려가니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특수차까지 동원해 이물질을 흡입한 뒤 고압 세척까지 합니다.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를 겪은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잠겨가지고 차도 다니질 못하고 손님 없죠.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걸. 그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영상으로 보신 현장 중 한 곳인 인천 중구의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비바람이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여름 침수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시민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비바람에 흘러들어와 여기 입구를 막고 있기도 하고요. 이 지금 쓰레기도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리 치워도 이렇게 비 오는 당일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예년보다 올해 장마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책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지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15만 명 넘게 모일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박찬욱 감독 등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고 모레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도 참석합니다. 그 현장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오늘만큼은 영화관이 아닌 도서전 부스에서 평론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화 보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더 많다 말해온 독서광인데 원작인 책에서 출발한 영화 작업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원작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미리 예약도 하고 동선 다 짜고 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여행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아가씨도 시작점은 모두 책이었습니다. 대담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건 좋은 소재를 제시해준 소중한 원작덕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잘 축약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내 미래가 갈지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영화로 만들고 싶은 한국 소설을 묻자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 작품은 정말 첫 챕터만 읽었을 때 정말 너무나 잘 썼다. 또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을 참 좋아합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유명 인사의 참여로 열기가 더 달아올랐습니다. 책방지기이기도 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틀간 참여했습니다. 입장권 약 15만 장이 사전 예매 단계에서 동이나 현장에 와도 표를 못 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작가를 직접 만나거나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며 책과 연결된 다양한 체험 자체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다독가가 아닌데 책을 좀 더 좋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단순히 책만 읽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즐겁게 느껴져서. 닷새 동안 이어지는 이번 도서전에는 마지막 날인 22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참석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퇴근길 무렵부터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과 전북에는 최대 180mm, 그 밖에 충청과 전남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고요. 수도권에는 10에서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부는 만큼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와 광주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